비가 쏟아지는 산길이었습니다. 12살 계집아이가 황소 앞에 발이 굳어서 있었지요. 그때 아무 말 없이 달려온 사내아이가 고삐를 낚아챘습니다. 칭찬도 보상도 없었지요. 그 손 하나가 수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던 이리 것은 치고 있어. 그날 와. 그 고개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때문일까요? 그 선택은 결국 한 집안의 체면을 무너뜨리게 되고 두 집안을 뒤흔들게 되지요. 힐링 야담을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름이 끝물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볕은 아직 따갑고 바람은 제법 선선하던 날. 오후 두매산골 갓골 마을 아이들이 저마다 집소에 고삐를 쥐고 마을 뒤편 산길로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갓골 마을은 산자락이 양쪽으로 에워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라야 20채가 고작이었고 그 사이로 개울 하나가 흘렀지요. 마을 뒤로는 깊은 산이 버티고 있었는데 그 산 한가운데에 아주 너른 벌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빙 둘러쳐진 그 걸판은 아랫마을에서는 보이지 않았지요. 산을 타고 한 구비만 올라가면 갑자기 시야가 트이며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풀이 무성하고 볕이 잘 들어 소들이 하루를 뛰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먹을 것이 넉넉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벌판을 산중뜨락이라 불렀습니다. 산 안쪽 뜨락처럼 포근하게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었지요. 소들은 산 가장자리 풀밭을 따라 느릿느릿 오르고 아이들은 그 가운데 너른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산으로 소를 몰고 오른 아이들은 12이었지요. 남자아이 6, 여자아이 6이었습니다. 막동이, 쇠돌이, 용파리, 삼복이, 귀남이, 복동이가 남자아이였고 점순이, 분이, 갑순이, 돌순이, 오기, 섬섬이가 여자아이였지요. 저마다 한두 마리씩 끌고 올라왔으니 소도 12마리가 너끈했습니다. 산중뜰하게 들어서자 소들이 고개를 쳐들고 콧김을 크게 내뿜었지요. 풀 냄새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고삐를 풀어주자 소들은 각자 벌판 가장자리 풀밭으로 퍼져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박씨 문중이거나 그 문중과 혼인으로 얽힌 집안이었습니다. 박씨 문중은 이 일대에서 땅도 제법 있고 체면도 있는 집안으로 통했지요. 그 박씨 문중의 맞손녀가 바로 점순이었습니다. 점순이는 12살이었지요. 얼굴은 둥글고 볼이 발그스름하여 순박해 보였지만 눈빛은 제법 총기가 넘쳤습니다. 마을에서 그 아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지요. 점순이는 사내 아이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그만큼 씩씩하고 손발이 야무졌습니다. 박씨 문중의 어른들은 점순이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면서도 이따금 혀를 찼지요. 저렇게 활달해서야 시집은 어찌 가려고. 그러나 점순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듣지 않는 법을 일찍부터 익혔지요. 아이들은 산중뜨락 가운데 너른 빈터로 모였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어 바람이 없었지요. 볕은 따가웠지만 그늘 아래 앉으면 선선했습니다. 자치기 하자. 남자아이 중 가장 덩치가 컸던 막동이가 소리쳤지요. 막동이는 13살로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개구쟁이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자아이들 5이 우르르 달려가 땅바닥에 금을 그었지요. 여자아이들은 처음엔 빈터가에 쪼그리고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꽃을 꺾어 머리에 꽂기도 하고 집에서 가져온 보따리에서 먹을 것을 꺼내기도 했지요. 분이가 조약돌을 모아 줄을 세우고 있었고 갑순이와 돌순이는 머리를 맞대고 속닥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아이가 자꾸 자치기 하는 쪽을 눈여겨보고 있었지요. 점순이였습니다. 점순이는 슬그머니 일어섰지요. 그리고 치마를 옆구리에 질끈동여 매더니 남자아이들 쪽으로 성큼 걸어갔습니다. 나도 웃길래. 막동이가 고개를 돌리더니 피구섰지요. 여자가 자치기를 뭘 안다고.
저리 가서 꽃이 났다. 점순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막동이 손에서 채를 슬쩍 빼앗아 들었지요. 그리고 땅바닥에 놓인 짧은 나무 토막을 향해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딱! 소리가 청명하게 울렸지요. 나무 토막이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그 순간 점순이는 다시 채를 한 번 세게 휘둘렀지요. 나무 토막이 포물선을 그리며 저 멀리 날아가 빈터 끝에 뚝 떨어졌습니다. 잠깐 정막이 흘렀지요. 막동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남자아이들도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여자아이들까지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순이는 채를 막동이에게 돌려주고는 팔짱을 꼈지요. 이래도 여자가 모른다고. 그 뒤로 아무도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12명 중 자치기판에 끼지 않은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복동이었지요. 복동이는 14살로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키가 제법 컸고 말수가 적었지요. 어른들은 복동이를 보고 속이 깊다고 했습니다. 제 또래보다 생각이 앞섰고 일도 야무지게 했지요. 그러나 마을 어른들이 복동이를 바라보는 눈은 언제나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기특하다고 했지요. 또 한쪽은 아무리 기특해도 저 집 아이인데 어쩌겠냐고 했습니다. 복동이네는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지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둘이 사는 터라 어릴 때부터 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동이 어머니 정씨는 혼자 밭을 일구며 아들 하나를 키워냈지요. 손이 거칠고 등이 굽어가면서도 한 번도 누구에게 손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가엾이 여겼지만 어딘가 거리를 두고 바라보았지요. 가난한 집에는 늘 그런 거리가 생기는 법이었습니다. 복동이는 빈터 가장자리에 혼자 걸터 앉아 있었지요. 자치기판에 끼지 않은 것은 놀이가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12마리 소가 산둘레 풀밭에 흩어져 있었는데 가끔 한두 마리가 무리에서 벗어나 더 깊은 산 쪽으로 슬금슬금 들어가는 일이 있었지요. 산중뜰악은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다지만 그 산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복동이는 오늘도 산둘레 소들의 움직임을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지요. 그러다 복동이의 눈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점순이 소였지요. 점순이네 황소는 마을에서도 덩치가 손꼽혔습니다. 어른 허리까지 올라오는 거구의 뿔도 굵었지요. 성질도 제법 있어서 낯선 사람이 다가가면 발을 구르며 콧김을 세게 내뿜었습니다. 그 소가 지금 무리에서 슬금슬금 벗어나 산 안쪽 숲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지요. 복동이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소 쪽으로 걸어갔지요. 소의 곱비가 풀밭에 질질 끌리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곱비를 밟아 멈추게 한 다음 천천히 소의 목 쪽으로 손을 가져갔지요. 소가 고개를 돌려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코에서 거친 바람이 나왔지요. 복동이는 물러서지 않고 목을 두어 번 토닥였습니다. 이리 와, 거기 가면 안 돼.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지요. 소는 한 번 콧김을 크게 내뿜더니 고개를 돌려 다시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곱비를 산 가장자리 나무에 느슨하게 메어두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지요. 점순이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치기에 한창이었으니까요. 자치기판이 신나게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번갈아 가며 채를 잡고 지는 쪽은 풀밭에 드러누워 발을 동동 굴렀지요. 점순이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나무 토막을 멀찍이 날렸습니다. 남자아이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었지요. 에이, 운이지 뭐. 막동이가 투덜거렸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기울 무렵 점순이가 자치기를 마치고 빈터 풀밭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복동이가 처음으로 먼저 다가왔지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점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점순이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태연한 척 풀잎 하나를 뜯어들었습니다. 산중뜨락 위로 늦여름 바람이 소리 없이 지나갔지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복동이가 입을 열었지요. 너 자치기 잘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점순이는 손에서 풀잎을 놓쳤지요.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복동이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소 쪽으로 걸어갔지요. 점순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저녁 햇살이 내려앉기 시작했지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오후가 깊어질수록 산중뜰악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먹구름이 산 너머에서 피어오르는가 싶더니 어느새 하늘 절반을 덮어버렸지요. 사방이 산으로 막힌 뜨락이라 바람이 없어 아이들은 더 알아채기가 어려웠습니다. 복동이는 진작부터 눈치를 채고 있었지요. 그가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 굵은 빗방울이 볼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하더니 미처 아이들이 소를 챙기기도 전에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비다, 비.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소 쪽으로 뛰었습니다. 여자아이 6이 먼저 비명을 지르며 제각기 자기 소를 찾아 산둘레로 뛰어갔지요. 남자아이들도 우왕좌왕하며 고삐를 잡으러 달려갔습니다. 최돌이가 자기 소를 잡으려다 미끄러져 넘어졌지요. 삼복이는 고삐를 잡아 끌다가 소에게 끌려가 빈터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분이는 소가 무서워 울음을 터뜨렸고 오기는 그런 분이 손을 잡고 함께 달렸지요.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발을 구르기 시작했지요. 갑작스러운 소리와 냄새에 놀란 듯 이리저리 몸을 틀었습니다. 점순이는 제 소 쪽으로 뛰어갔지요. 그런데 막상 소 앞에 서자 발이 멈추었습니다. 소가 빗소리에 흥분했는지 콧김을 거칠게 내뿜으며 앞발을 쾅쾅 굴렀지요. 평소에도 무서웠던 소인데 지금은 눈이 벌겋고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점순이는 자치기채를 그렇게 시원하게 휘두르던 손을 뻗지 못했지요. 비에 젖은 소의 몸에서 김이 났습니다. 고삐가 눈앞에 있었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때 옆에서 누가 달려와 고삐를 낚아챘습니다. 복동이었지요. 복동이는 말없이 고삐를 쥐고 소의 목을 한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소가 버둥거렸지만 복동이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낮은 목소리로 소를 달래며 발을 구르는 것을 진정시켰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나서야 소가 콧김을 크게 한 번 내뿜고 발구르기를 멈추었지요. 빗줄기가 두 사람 위로 쏟아졌습니다. 점순이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복동이를 바라보았지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는 점순이 쪽을 보지 않고 소의 상태만 살폈지요. 이리 쥐고 있어. 꽉. 복동이가 고삐를 점순이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점순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고삐를 잡았지요. 산 가장자리에 낡은 나무 헛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 나무꾼들이 쓰던 것인지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지요. 복동이가 먼저 눈치를 채고 소리쳤습니다. 저기로 몰아. 12명의 아이들이 소 12마리를 헛간 쪽으로 밀기 시작했지요. 소가 움직이지 않으려 버티면 뒤에서 밀고 앞에서 잡아 끌고 했습니다. 빗줄기 속에 웃음과 비명이 뒤섞였지요. 겨우 소들을 헛간 처마 아래 세워두고 아이들도 헛간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12명이 들어가니 비좁았지요. 소 냄새와 비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아이들은 젖은 옷을 털며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나 완전 빠진 것 같아. 막동이가 머리카락을 쥐어짜며 말했지요. 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용파리는 소 등에 기대어 웅크렸고 귀나미는 볏짚을 끌어모아 바닥에 깔았지요.
분이는 아직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오기가 분이 등을 토닥였지요. 비는 한동안 세차게 내리다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복동이는 헛간 문 쪽에 서서 빗줄기가 가늘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점순이는 자기 소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복동이를 훔쳐보았습니다. 아까의 일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지요. 비 속에서 거침없이 소 고삐를 잡던 그 손이. 그런데 헛간 한쪽 구석에서 막동이가 낮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돌이와 용파리가 맞장구를 치는 것이었지요. 쟤네 집 알지? 복동이네. 응, 호러미 집. 우리 어머니가 그러던데. 저 집 아이랑 너무 어울리지 말랬어. 왜? 집안이 다르니까. 점순이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뭔가 불편한 것이 올라왔지요. 복동이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여전히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이 조금 굳어 보였지요.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은 씻은 듯 맑아졌고 저녁 햇살이 산중 뜰악 위로 내려앉았지요. 물방울이 풀잎마다 매달려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소를 몰아 마을로 향하기 시작했지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올라온 산길을 그대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비 뒤에 내리막길은 달랐지요. 젖은 흙이발 아래서 스르르 밀렸고 낙엽에 빗물이 배어 더욱 미끄러웠습니다. 12명의 아이들이 12마리 소를 끌고 좁은 산길을 내려갔지요. 앞에서 막동이가 미끄러지면 뒤따르던 쇠돌이가 피했고 소가 발버둥치면 아이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어 잡았습니다. 점순이는 소의 고삐를 쥐고 뒤를 따랐지요. 소가 산길을 내려오며 힘을 쓰자 고삐가 팽팽해졌습니다. 점순이가 두 손으로 고삐를 당기며 따라갔는데 산 중턱쯤 내려왔을 때 소가 갑자기 뒤로 발을 물리며 버텼지요. 젖은 낙엽이 발 아래서 미끄러지자 소가 균형을 잡으려고 몸을 크게 틀었고 그 순간 고삐가 점순이 손에서 빠져나갈 뻔했습니다. 앗! 점순이가 짧게 소리를 질렀지요. 복동이가 뒤돌아보았습니다. 순간이었지요. 그는 성큼 두 발짝을 내디뎌 점순이 곁으로 왔습니다. 미끄러지려는 소의 고삐를 함께 잡고 소가 다시 균형을 찾도록 이끌었지요. 고삐를 나란히 잡은 두 손이 잠깐 닿았습니다. 점순이는 얼른 손을 뗐지요. 빗물이 아직 남은 고삐가 차가웠는데 이상하게 볼이 화끈거렸습니다. 복동이는 소를 달래며 산 아래가 보일 때까지 고삐를 함께 잡고 이끌었지요. 이제 됐어. 평지 나오면 소가 알아서 가. 복동이가 고삐를 점순이에게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점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뭔가 말하고 싶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앞을 보며 걸었지요. 마을 굴뚝에서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점순이는 저녁상 앞에 앉아 밥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런데 상맞은편에서 할아버지 박생원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산에서 복동이 그 아이랑 어울렸다는데. 점순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지요. 소 고삐 미끄러지는 거 잡아줬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도 안 돼. 박생원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 손녀가 어느 집 아이와 어울리는지는 동네에 다 보인다. 알아듣겠느냐? 점순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지요. 어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밥을 더 떠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옳으니라. 복동이는 나쁜 아이는 아니지만 우리랑은 다른 집 아이야. 다른 게 뭔데요? 점순이가 낮게 물었지요. 어머니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살림이 다르고 집안이 다른 거야. 점순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오래 생각했지요.
소 고삐를 잡아주는 것도 집안이 다르면 안 되는 것인가? 비 속에서 뛰어와 소를 진정시켜 주는 것도 살림이 다르면 받으면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어린 점순이에게는 그것에 맞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불 속이 갑갑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공동개울에서 물길 잡는 날이었지요. 매년 가을 거지 전에 마을 남자들이 모여 개울둑을 손보는 날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어머니 대신 나왔지요. 삽을 쥐고 흙을 파고 돌을 옮기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다른 어른들보다 더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일이 끝나고 새참을 나눌 때였습니다. 박씨 문중 어른 중 하나인 박첨지가 복동이를 옆으로 불렀지요. 복동아. 복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산에서 점순이랑 자주 어울린다던데 사실이냐? 소 먹일 때 같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뿐이라도 안 돼, 알겠냐? 복동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지요. 뭘 잘못했습니까? 박첨지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잘못이 아니야. 그러나 내 처지를 알아야지. 박씨 댁 손녀랑 어울리는 것이 내가 어떻게 보이겠어. 복동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 처지. 그 두 글자가 가슴 한가운데 박혔지요. 그날 밤 복동이는 어머니가 잠든 뒤 마당에 홀로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지요. 뒷산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이면 소들이 풀을 뜯던 그 산이었지요. 산중뜰악이 그 어둠 속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복동이가 어머니를 따라 박씨 문중 마당 앞을 지나가다가 들은 말이 있었지요. 담안에서 어른들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정씨 그 여자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야. 아들 하나 건사하기도 벅찰 텐데. 낮은 웃음소리가 이어졌지요. 복동이는 어머니의 등이 살짝 굳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날 밭에 나가씨를 뿌리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날 이후 마음 한쪽에 돌멩이 하나가 들어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겁고 딱딱한 쉽게 사라지지 않는 돌이었지요. 그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동이가 마을 뒤 산비탈에서 나무를 뜯다가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지요. 돌아보니 점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옥수수 두 자루를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 드리라고. 우리 집에서 많이 내왔어. 복동이는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괜찮아. 받아. 점순이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지요. 고삐 잡아줬잖아, 산길에서도. 복동이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내밀어 옥수수를 받았지요. 고마워. 점순이는 돌아서서 빠르게 걸었습니다. 복동이는 손에 든 옥수수를 한참 바라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았지만 마을 담 너머 어딘가에서 그 장면을 본 눈이 있었습니다. 그 눈이 어느 집으로 들어갔는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알지 못했지요.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관리 하나가 갓골 마을을 찾아왔지요. 마을 세금 장부를 정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관리는 박씨 문중 사랑채에 여러 날을 묵으며 문서를 뒤적였지요. 그런데 그 관리가 떠나고 나서부터 박생원의 얼굴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밥상에서도 말이 없었고 사랑채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지요. 그리고 점순이는 그 사이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관리가 떠나던 날 저녁, 복동이 어머니 정씨가 박씨 문중 마당을 지나가다 박생원과 눈이 마주쳤지요. 잠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눈빛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그것이 무엇인지 점순이는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복동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마을 안에서 조용히 소문이 자라고 있었지요. 처음엔 산에 함께 다니던 아이들의 말이었습니다. 12명이 함께 다니다 보니 두 사람의 일을 본 눈이 많았지요. 막동이와 쇠돌이와 용파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머니들 귀로 들어갔고, 어머니들이 그 말을 받아 씹기 시작하면서 소문은 다른 모양이 되었습니다. 박씨 집 손녀가 복동이한테 옥수수를 갖다 줬다더라. 아이들끼리 어울리는 게 뭐 대수냐. 그 나이대가 제일 무서운 거야. 산속에서 둘이서 뭘 했겠어. 박생원이 알면 난리 나겠지. 이미 박생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알고 있지 않았지요. 문중 어른들과 사랑채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말은 점순이 귀에 직접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후 집 안의 공기로 느낄 수 있었지요. 우리 집 손녀가 복동이랑 가까이 지낸다면 이웃마을에 혼담이 닿겠냐.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혼담. 12살 아이에게 혼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시절에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요. 박생원의 눈에 점순이는 이미 문중의 얼굴이었습니다. 박생원이 점순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당분간 산에 소 몰고 올라가는 거 그만다. 점순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소는요, 소 먹여야 하는데. 막동이 어미한테 부탁해서 같이 끌고 가라고 해. 제가 뭘 잘못했어요? 박생원의 눈이 점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화보다 다른 무언가가 있었지요. 걱정인지 두려움인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러나 옥수수 들고 간 것 내가 들었다. 점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도 안 돼요? 박생원은 대답하지 않고 방 밖으로 나갔지요. 그날 밤 점순이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오래 눈을 떴습니다. 어째서 옥수수 2자루가 안 되는 건지, 어째서 소 고삐 한 번 잡아준 것이 이렇게 큰 일이 되는 건지, 그것은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질문이었지요. 어느 날 할아버지 박생원이 사랑채에서 문중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담 안으로 새어 들었습니다. 점순이는 그 소리를 무심코 들었지요. 복동이 그 아이 이번 가을에 이웃 고을로 데려가는 게 좋겠어. 머슴 자리 하나 얻어줄 수 있다네. 벌써요? 어린 게 무슨 상관이야. 저 집 사정이 안 좋고 일 잘하면 먹고 살 거 아니오. 복동이 어머니가 동의하겠어요? 동의야 하겠지. 살림이 그 꼴인데. 점순이는 발이 굳었습니다. 저 아이가 이 마을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우리 집 손녀랑 가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내버리겠다는 것이었지요. 점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었지요. 어린 손녀의 말은 그 집안에서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복동이 어머니 정씨가 점순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였지요. 점순아. 점순이가 돌아보았습니다. 정씨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지요. 우리 복동이가 아이들이랑 어울리면서 배 끼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점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 끼친 거 없어요. 오히려 고마운 일만 있었어요. 정씨가 조용히 웃었지요. 고맙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점순이는 그 말이 가슴에 찔렸습니다. 왜요? 정씨가 잠깐 바라보다가 말했지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옳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어. 옳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건 아니거든. 점순이는 그 말의 무게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씨의 눈 속에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빛이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지요. 정씨는 두레박을 내리며 말을 돌렸습니다.
물 들어왔지? 뜨고 가거라. 점순이는 두레박을 받아들었지요. 그러나 물통을 채우는 내내 정 씨의 그 눈빛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고 서리가 내릴 무렵이었습니다. 박생원이 알아누웠지요. 오래된 기침병이 도졌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문안을 왔고 점순이 어머니가 밤새 병간호를 했지요. 그런데 그 며칠 사이 사랑채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동이 어머니 정 씨였지요. 마을 어른이 아프면 문안을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정 씨는 문안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생원의 방에 한참을 있다가 나왔지요. 점순이 어머니가 그것이 이상해서 나중에 박생원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정 씨는 왜 그리 자주 와요? 박생원이 이불 속에서 눈을 열었지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 남편 알지? 복동이 아비요. 진작 돌아가셨잖아요. 박생원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돌아간 게 아니야. 점순이 어머니가 굳었지요. 그 사람은 이 마을에서 쫓겨난 거야. 쫓겨났다고요? 내가 쫓아냈어.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박생원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문중 땅 일부를 둘러싸고 억울하다고 관아에 고발했어. 수십 년 전 일이야.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몰아냈지. 그것이 옳았는지 나는 지금도 모르겠어. 점순이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정 씨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 마을을 떠나지 않았어.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그 여자가 얼마나 독한지 나는 잘 알아. 박생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그 집 아이를 머슴으로 내보내려 한 것은 그 아이가 커서 제 아비 일을 알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야. 점순이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의 말이 문 사이로 새어 나왔지요. 12살의 귀에 그 말이 다 들어왔습니다. 복동이 아버지가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것. 박생원이 그것을 쫓아냈다는 것. 그래서 복동이 어머니가 호러미로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복동이를 마을 밖으로 내보내려 한다는 것.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어졌지요. 점순이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순이는 마을 우물 옆에서 복동이를 만났습니다. 복동이는 물을 깃고 있었지요. 점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너 알아? 내 아버지 일. 복동이의 손이 잠깐 멈추었지요. 알아. 언제부터? 오래됐어. 복동이가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 아버지가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그래서 내가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아. 점순이는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러면서도 왜 여기 있어? 복동이가 잠깐 점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안 떠났으니까. 어머니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게 뭔데? 복동이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냥 물동이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점순이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뒷산이 그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박생원의 병이 더 깊어졌지요. 어느 날 밤 복동이 어머니 정 씨가 박생원의 방에 홀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지요. 점순이 어머니가 방 밖에서 기다리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박생원이 이불 위에 낡은 종이 묶음을 펼쳐놓고 있었지요. 정 씨가 그것을 박생원 앞에 내려놓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요? 점순이 어머니가 물었지요. 박생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십 년 전 내가 이 집 안의 땅 일부를 관아의 허위로 신고해서 그 사람 몫을 빼앗았어. 정 씨는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방 안이 조용해졌지요. 정 씨가 말했습니다. 돌려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이 없었지요. 복동이가 자라서 이 마을을 떠날 때 적어도 억울하게 쫓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서서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온 겁니다. 박생원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눈물이었는지 땀이었는지. 내 소원이 그것이냐? 예.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요. 그 방 안에는 수십 년의 억울함과 수십 년의 죄책감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정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오래 사십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정 씨는 문을 열고 나갔지요. 점순이는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정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정 씨는 점순이를 보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요. 점순이는 그 등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고삐를 잡아주던 복동이의 손이 떠올랐지요. 소 고삐를 팔에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이 마을에서 버텨온 정 씨의 그 등이,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지요. 그날 밤이 지나고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여름 같은 비가 가을에 내리고 있었지요. 굵고 세찬 빗줄기였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복동이가 서 있었지요. 비를 피하지도 않고 그저 그 자리에 굳은 듯 서서 마을 안쪽을, 그리고 마을 뒤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점순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 불렀어. 복동이의 얼굴이 굳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사랑채 앞에 이르렀을 때 박생원이 문을 열고 있었지요. 이불을 두른 채 몸을 가누며 복동이가 머리를 숙이자 박생원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복동이가 고개를 들었지요. 박생원의 눈이 복동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비일 알고 있느냐? 예. 내가 잘못했다. 마을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지요. 박씨 문중 어른이 그 누구에게도 잘못했다고 말한 것을 들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동이는 굳었지요. 박생원이 계속했습니다. 땅 문서 일은 내가 관하에 바로잡을 거야. 늦었지만 처마에서 빗물이 떨어졌지요. 복동이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흘리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여기 떠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었군요. 그렇다. 감사합니다. 복동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낮게, 그러나 단단하게. 그 옆에서 점순이는 처마 밑에 서서 비를 바라보았지요. 눈물이 났는지 빗물이 흘렀는지 나중에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이 왔습니다. 박생원은 관아에 직접 문서를 내어 복동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바로잡았지요. 땅 일부는 정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박생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지요. 복동이는 이웃 고을로 머슴을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밭을 일구며 살았지요. 함께 산으로 소 먹이러 다니던 막동이도, 쇠돌이도, 용팔이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분이도 갑순이도 시집을 갔지요. 12명이 함께 올랐던 그 산은 여전히 마을 뒤에 있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마을 아이들이 소를 몰고 그 산을 올랐지요. 산중뜰락에서 자치기를 하고 비를 맞고 소를 몰아 내려왔습니다. 그 풍경은 변하지 않았지요. 점순이는 어른이 되어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갔습니다. 아이를 낳고 살림을 꾸리는 동안 어릴 때 일들은 기억 속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갔지요. 비가 오는 날이면, 특히 여름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날이면 그 산중뜰락이 떠올랐습니다. 자치기 채를 시원하게 휘두르던 팔의 감각, 빗소리에 흥분의 발을 구르던 소의 눈빛,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삐를 잡아준 그 손. 나이가 들수록 그 기억은 더 선명했습니다. 기억이라기보다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풍경화 같은 것이었지요. 그날 이후 각 골마을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씨 문중이 잘못을 인정한 일을, 한 호러미가 수십 년을 버텨온 일을, 그리고 12살 아이들이 함께 올랐던 그 산을, 비가 오는 날이면 누군가는 마을 뒤 산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그 산 안에 너른 뜰락이 있고 그 뜰락에서 말없이 소를 살피던 아이가 있었노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 일을 잊지 않았지요. 사람은 때로 눈앞의 것만 봅니다. 살림이 어떠한지, 집안이 어떠한지를 먼저 보지요. 그러나 진짜 됨됨이는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복동이는 칭찬을 바라지 않았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지요. 그저 손이 필요한 순간에 말없이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지요. 가장 작은 순간에 가장 조용하게 내밀었던 손 하나. 그것이 평생을 남습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우리의 마음도 그 사람의 마음에 평생 남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